이거 전혀 믿기지가 않는데요. 엔비디아의 다음 칩 성능은 무려 900배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 오늘은 GTC에서 엔비디아가 새로 공개한 이 데이터 센터 로드맵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지만 이건 꼭 들어야 된다. 정말 AI 발전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쿠다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의 주력 판매 상품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전부 다 모아놓은 슈퍼컴퓨터를 파는 거예요. 이걸로만 1년에 매출을 200조 원 이상씩 냅니다. 그리고 이번 GTC에서 발표한 신작은 블랙엘 울트라 MVL72예요. 그러니까 울트라가 뒤에 붙었습니다. 뭐가 좋아졌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플랍스라는 초당 연산력이거든요. 요게 대략 이제 1.5배, 전작에 대비 1.5배 좋아졌어요. 그 이유로는 여기 밑에 보시는 블랙엘 울트라 칩이 예전에는 이제 192GB의 HBM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신작은 288GB로 대략 1.5배 정도 성능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대략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블랙엘 울트라 칩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고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베라 루빈도 보여줘요. 이제 베라라고 하면은 ARM 기반의 CPU입니다. 이제 CPU 하나에 루빈이라는 그래픽카드 칩을 2개 붙여서 하나의 패키징을 만들고 이 패키징을 72개, 그러니까 이제 루빈이 144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144가 그래픽카드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라루빈 MVL 144라는 거는 그래픽카드가 144개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성능은 아까 봤던 블랙엘 울트라 MVL 72에 대비해서 3.3배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아까 72보다 144가 2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2배 정도 때려 박았다니까 일단 성능은 최소 2배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능이 2배 는다면 이건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물량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3.3배가 늘어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아키텍처적인 개선도 있었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2026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출시 예정인 칩이 또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 측이 신제품 주기를 엄청나게 짧게 줄였어요. 거기다가 엔비디아 개발 속도가 미친 게 루빈 울트라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27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기괴한 게 MVL 576,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576장을 한 방에 꼽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이 모든 게 지금 같은 부피로 나오는데 실제로 밀도를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크기를 키웠는데 작게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576개를 한 클러스터로 묶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닌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블랙엘 울트라 72개 기준으로도 무려 14배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와, 그리고 진짜 미친 게 메모리가 무려 365TB입니다. 그리고 초당 전송이 무려 4.6PB.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를 다 합쳐야지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 주장에 따르면 이 렉 하나에 모든 슈퍼컴퓨터를 지금 합쳐놓은 수준의 성능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28년에 나올 새로운 아키텍처도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파인만, 저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여러 협력사들이 있죠. 서버 회사들이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구글, 오라클 이런 클라우드사랑 협력한 모습들의 블랙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 총 360만 개의 블랙엘 칩이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추측에 따르면 이제 2028년에 데이터 센터 지출 규모가 대략 1트릴리언 달러, 이거 한화로 치면 한 1,500조 원 정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엔비디아 비중이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될 텐데, 그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대략 한 600조에서 700조 원 정도 나온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영업이익률 67% 곱해주면 엔비디아의 1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하나로 한 400조에서 500조, 이거 곧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큼 1년에 번다는 말인데, 야,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의 형님 여기 안에 있는 부품들 다 꺼내서 이게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야, 우리는 AI 팩토리다. AI의 대부분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블랙엘 칩을 사간 애들은 지금 호퍼 칩에 무려 50배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호퍼 칩 그냥 공짜로 줘도 안 쓸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해버립니다. 야, 이거 그래도 공짜로 주면 쓸 것 같긴 한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빨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 주요 원인은 이 칩 간의 연결성, 이 네트워킹 장비들에 있어요. 실제로 황 회장님이 이 케이블을 가져오셔서 하루 종일 이 케이블 만지셨거든요. 저는 진짜 처음에 그 농담이 아니라 줄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576개의 그래픽카드를 하나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패키징을 통한 칩 내 연결성과
데이터 센터 장비들을 통한 칩 간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576개의 그래픽 카드가 단 하나의 그래픽 카드처럼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칩 하나의 깡 성능은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결의 효율성을 올림으로써 AI 워크로드 추론 능력을 막 900배씩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네트워킹, 뭐 NV 링크, 블루필드 DPU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야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요번에 소개된 이제 CPU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 회장님이 여기 끝에 들고 계시는 게 이제 광 트랜시버 모듈이거든요. 요거 하나당 30W 정도 먹고 GPU 하나당 플러그를 6개 꽂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을 무려 180W를 쓰게 되는 거고, 별도로 비용이 한 $5,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냥 한 600만 원 정도 케이블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TSMC와 협업해서 만든 칩이 바로 이 엔비디아 포토닉스 CPU라는 겁니다. 옵틱이라는 기술입니다. 기존 스위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신호와 광 신호 변환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CPU 기술은 스위치 칩과 광학 부품을 단일 패키지에 녹여낸 겁니다. 이것도 이제 TSMC에서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은 패키지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 거리가 단축돼서 지원 시간도 줄어들고 전력 소비도 엄청나게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무려 576개나 되는 그래픽 카드를 한꺼번에 엮고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면서도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마법 같은 일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네트워킹 기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장 핵심이 될 장표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호퍼 시리즈,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H100 시리즈죠. 이게 1 정도 성능을 가진다고 보면, 블랙엘 같은 경우는 이제 68배가 더 뛰어나고 루빈 같은 경우는 무려 900배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단 몇 년, 2세대 만에 무려 900배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면 반도체 칩이 900배 성능을 오르냐?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깡 성능이 900배 오른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는 정밀도, 플로팅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의 수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900배가 늘었다는 건 사실 아닐 거예요. 약간의 가장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킹 장비라든지 알고리즘적 개선으로 인해서 호퍼보다 블랙엘로 올 때는 무려 68배, 이제 루빈으로 올 때는 13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호퍼에서 루빈으로 갈 때는 이제 총 곱하기 하면 이제 900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엔비디아 측의 주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한국투자 신탁운용 측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테크들의 밸류체인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이 숫자 900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실상 인류의 데이터 처리 능력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힘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에 각국의 슈퍼컴퓨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 슈퍼컴퓨터 900대를 여러분 단 한 대가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전 세계는 AI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거의 뭐 냉전 시대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지닐 수 있다는 건 사실상 핵무기를 지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힘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꿈만 꾸던 일반 인공지능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도 비싸면 못 쓰거든요. 이제 그 가성비를 나타내는 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TCO라는 게 뭐냐면 Total Cost of Operation,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을 말합니다. 이 총 소유 비용은 제품의 감가상각비, 전기료, 그리고 각종 인력까지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성능으로 나눴을 때 정확한 의미에서의 가성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호퍼 시리즈가 1회 비용을 지불할 때 블랙엘 시리즈 같은 경우는 0.13으로 거의 뭐 한 7배 정도 줄어들었고, 루빈 같은 경우는 0.03, 그러니까 비용이 무려 97% 절약됐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최고급 AI 성능을 얻으려면 페라리 한 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성능은 페라리급인데 가격은 전기 스쿠터급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덕분에 AI 변체의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1년에 수십 배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아키텍처인 블랙일이나 루빈이 들어오게 되면 더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접근성은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결국 AI의 발전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GTC의 포문을 연 가장 큰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AI를 4단계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Perception AI, 그 다음에 생성 AI,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실 건데, 이제 세 번째로 Agentic AI. 요건 이제 오픈 AI에서 $200 요금제에서 선보이는 오퍼레이터나 중국에서 새롭게 나온 마누스 같은 게 이 Agentic AI에 속합니다.
AI가 자율성을 갖고 비서처럼 움직이는 걸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실제로 이번 GTC에서 이렇게 생긴 디즈니의 로봇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이 휴머노이드 파트에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 꼭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케일링의 법칙. 이 말은 정말 쉽게 말하자면 AI의 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의 양과 비례한다거든요. 이게 처음에 정말 잘 통했어요. 특히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 단계에서. 그런데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넣었는데 AI의 성능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케일링의 법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엔비디아 AI 칩만 사서 돌리면 AI 성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뭐야, 그 비례하는 게 깨졌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딥시크 쇼크입니다. 그리고 그 딥시크가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딥시크를 넘는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제 딥시크 나왔을 때 올린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호들갑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야, 딥시크가 오히려 GPU의 필요성을 더 역설을 해줬다. 이제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번에 젠슨양이 저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딥시크는 오히려 더 많은 연산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 곧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새로운 스케일링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왼쪽이 라마 3.3 70빌리언이라고 옛날 전통적인 LLM 모델이고, 이제 오른쪽이 딥시크 R1입니다. 이제 오픈 AI의 O1 모델처럼 추론 모델이거든요. 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둘의 명백한 차이가 보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LLM 모델은 439토큰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딥시크의 리즈닝 모델, 추론 모델은 생각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무려 토큰을 8,559개나 썼어요. 이게 토큰 수로 치면은 대략 20배 정도 더 많이 쓴 거고, 컴퓨팅 파워는 무려 150배나 더 썼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의 AI 모델은 더욱더 많은 컴퓨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딥시크가 이슈가 되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칩 H20 같은 중공력 칩까지 모듈이 다 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 엔비디아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팩트는 AI 칩이 더 필요하고 실제로 수요는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의식했는지 젠슨양이 직접 이런 말을 해요. 스케일링 법칙에서의 추론의 증가는 곧 매출의 증대를 나타낸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GPU를 쓰면 쓸수록 너희의 매출이 더 뻥튀기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간 4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모두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 4기업이 호퍼 GPU를 130만 개 사갔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얼마를 사가냐? 무려 360만 개를 사갈 거예요. 이미 25년은 예약이 꽉 찼어요. 얘네들이 자체 칩 만든다 뭐다 해도 결국에는 GPU 얘네 거 쓰는 거 훨씬 쌉니다. 맨 끝에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일 시리즈 B200이 가성비 측면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자,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위주로 리뷰를 했는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 얘기도 많았고 쿠다 생태계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 로보틱스까지 정말 내용이 많았는데, 내용들은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TC 발표를 보면 느낀 게, 엔비디아가 진짜 AI에서는 엄청난 해자를 갖고 있구나. 이 AI를 알면 알수록 이 엔비디아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예측치를 크게 벗어난 발표는 없었고, 대중이 봤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임팩트는 없었습니다만, AI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언제나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솔직히 이번 GTC의 키노트 저는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까지 발전시켰다고? 엔비디아가 이것까지 하겠다고? 아, 그런데 엔비디아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엔비디아만한 투자처를 찾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AI는 엔비디아 없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이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해설과 인사이트 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